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에 근무하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김남규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강의 제목은 직장암 치료, 진료의 보람과 연구 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융합연구원 100회 강의가 제 순서라 그러더라고요. 참 영광스럽고 또 이런 강의를 마련해 주신 스포츠 응용산업학과의 전영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과제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직장은 내가 좀 아는 게 없다. 정말 두렵다. 치료 성적이 나쁠 것 같다. 또 치료하다 보면 수술하다 보면은 환자한테 여러 가지 후유증을 많이 남길 수 있을 것 같다. 또 재발이 잘 된다 그러니까 나도 재발을 잘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럼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형태학적 관찰이 먼저 선행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기능을 이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잠깐 제목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타카라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이의 고향에 대한 섬 이름입니다. 그 섬을 향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강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모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이타카로 가는 그 오디세이의 어떤 여행과 비슷한 그런 것을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리려고 지금 시작한 거고요. 그런 과정이 상당히 길었던 것 같고 또 힘들었고 도전과 응전, 그 다음에 탐험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직장암을 치료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상당히 새로운 도전도 하게 되고 힘든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이 첫 번째 과제에 대한 그 방법은 실제 내가 봐야 되겠다. 이게 사실 교과서나 수술실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봐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해부학실에서 그 교수님들 허락을 맡아서 이 사체를 얻어서 제가 직접 이 골반 주변 조직을 잘라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미경 조직 관찰도 통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옛날 말씀처럼 정말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 제 신조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보지 않으면 제가 믿을 수 없고, 또 직접 제가 만져보지 않으면 수술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교과서에서 나오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가 안 잡힌 지식 위에서는 내가 어떤 진료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었고, 또 이미 경험이 많은 교수님들이 계셨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도 안 계셔서 사실은 엄청난 고민을 할 때였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좀 끔찍한 사진이 나와 있지만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이 우리가 모두 갖고 있는 그 직장 항문 그 조직이에요. 여기 보면은 항문 관략근도 있고 항문 거근도 있고, 이러한 것을 또 여러 단면으로 잘라서 현미경으로 봐서 항문 관략근이 정말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이런 것을 제가 나름 연구를 했고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연구는 아닙니다. 제가 형태학적 관찰을 확인한 것뿐입니다. 이런 것을 거치니까 이제는 이미 100년 전부터 체계화에 대한 서구의 어떤 직장암에 대한 해부학적 기술을 제가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좀 더 수술에 자신이 생기고, 실례로 보면 2005년도에 그 YMJ 그 연세 메디컬 저널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여기 보시는 몇 가지 사진들이 사실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태까지 이러한 많은 대장문외과 의사들이 지나가고 지금 계시지만은 이러한 해부학적 구조를 이렇게 사진으로 형상화시켜서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외국에는 있는데요. 당시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없었던 거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소개됐을 때 또 학회에서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상당히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이러한 것을 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그냥 수술실에서 직장암 수술을 배운 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직장암 치료를 시작했을 때 직장암 주변의 여러 아주 섬세한 구조들을 내가 완벽히 이해하지 않으면은 난 치료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기본으로 들어가는 연구를 시작했고 거기에 첫 번째가 형태학적 관찰이었습니다. 마치 오디세이가 이타카로 가는 자기 고향의 섬을 출발했을 때 바다에 배를 띄우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 주변의 메조렉툼이라는 직장 감막과 그 다음에 골반저는 사실 생체에서 2005년도쯤에서는 개복 수술만 했을 때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복강경 로봇 때문에 이 골반저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개복 수술했을 때 좁은 골반을 통해서 골반저를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골반저를 봤을 때 제가 그때 감격 잊지 못하고 그러니까 관략근 여기 아래 보시면 이 사진 뒤에 이거 세크룸이라는 선골을 다 톱으로 제거해야지만이 이 시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전기톱을 가지고 이 골반 뒤쪽에 그 골반을 얻어서 뼈를 다 깎아내야지만이 이런 시야를 얻을 수 있고요. 그 골반의 그 뒤쪽에 그 선골을 톱으로 제거한 다음에 이 골반적 근육을 뒤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또 간격은 잊을 수 없고요. 아, 이래서 이 선진국에서 교과서에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구나. 이것을 내가 무릎을 치면서 스스로 느꼈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을 내가 정말로 하나씩 더 잘 이해하였고 또 수술을 할 때도 더 확신 있게 수술을 할 수 있었고 또 교육할 때도 후학들한테 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2017년도에 저희 전공 학회지인 대한대장학문학회지 영문판인데 거기에다 이 실제 해부학적 지식과 임상 수술할 때 어떤 그 소견과를 서로 이렇게 연관해서 발표를 종설 형식으로 냈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10,000명 이상의 이 논문을 받고 다운로드를 한 600건 이상 다운로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야 이게 참 아직도 이게 대장학문외과 의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구나. 그런 걸 내가 느꼈고요. 이러한 노력들이 지금까지 제가 계속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수술을 계속 이제 직장암 수술을 하고 있지만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흥미롭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다 신체 구조가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신비로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체를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솔직히 정말 그 해부학적 그런 관찰을 지금도 즐기고 있습니다. 즐긴다는 표현이 좀 외람됩니다만은 그럼으로써 이제 환자에 대해서 완벽한 치료를 다시 말해서 근치를 수술을 함으로써 재발을 예방하고 또 환자한테 삶의 질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아직도 제가 아는 지식과 경험은 전체가 100이라면은 반도 안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또 여력이 되는 한 계속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교적 근래에 비교적 그 냉동에 보관된 그 골반을 이제 제가 역시 이제 톱으로 뒤에 뼈를 제거한 다음에 위에서 봤는데 이 골반저의 근육이 이렇게 날개처럼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날개 보이시죠? 그리고 직장이 보이고 이런 것도 관찰해서 이 골반 저 근육이 이렇게 얇고 어떤 멤브레인 막가처럼 되어 있구나. 근데 이렇게 기능이 배변과 배뇨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저 경이롭게 느꼈고요. 그래서 이러한 해부학적 그 기초 지식을 가지고 제가 두 번째 과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근치적 절제술의 원칙을 지킬 수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수술 방법, 특히 이제 항문 관략근 보존과 골반 신경 보존 이런 것이 이제 그 완치와 더불어 삶의 질 보존에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데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약간 전문적인 슬라이드인데 왼쪽에 보시면은 대개 그러니까 항문에 가까이 생긴 직장암을 환자들이 되게 진단받고 오셨을 때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내가 몇 개예요가 아니라
선생님 제가 학문을 살릴 수 있습니까? 이겁니다. 그만큼 걱정이 태산같이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오시죠.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 검사도 하죠.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해서 그 환자분은 상문을 살릴 수 있다 없다를 그래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애매할 때는 이제 선행 방사선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기 지금 도식적으로 그렸지만은 왼쪽에 있는 게 항문 관략근 보존 수칙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항문 관략근을 희생하는 그런 수칙인데 항문 관략근을 보존하는 수칙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골반 저 근육 그 다음에 항문 관략근 중에 내관략근, 외관략근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항문 관략근 보존 수칙을 정확히 그러니까 구사할 수 그러니까 술기를 시행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그 항문에 가까이 생긴 직장암을 완벽히 이제 직장까지 제거하고 그 관략근 상단에 위에 그 남아 있는 직장에다가 결장을 연결하는 그 초저의 전방 절제술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발달되면서 항문 관략근 보존 수칙이 많이 늘어났죠. 그렇지만 이 문합 그러니까 그 직장암을 절제하고서 그 건강한 결장과 항문 남아 있는 직장에 연결할 때는 이렇게 특정한 기구를 이용해서 수기로 대장 항문 문합술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지금은 많이 보편화됐고 잘 하지만 초창기에는 그게 쉽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발달된 그 방법으로 항문 관략근 절제술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 직장 하부에 생긴 직장암인데 과거에는 관략근을 다 제거하는 그런 복회염 절제라고 조금 이따 말씀드린 그 영구 장로를 하는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 좀 더 해부학적 관찰이 잘 되고 또 그 종양과 관략근 관계가 좀 더 그 이해가 좀 더 넓어지고 깊게 되면서 이 내관략근만 침범한 경우에는 그러면 왜 이거를 관략근 다 제거하느냐? 내관략근만 제거하고 외관략근은 남겨놓자. 이런 그 시도를 외국 그 오스트리아의 그 쉬셀 교수님께서 처음 제안하셨고 처음에 그런 수술을 제안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께서 꾸준히 자기가 믿는 바를 실행하고 또 그 결과를 보고해서 지금은 이 수술이 굉장히 보편화됐고요. 저도 그 교수님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상당히 자기 수술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이거 굉장히 그 자리 잡은 수술 방법입니다. 또 하나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두 번째 과제에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인데 중요한 게 그 배뇨하고 성기능에 관련된 그 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신경을 사실 이 전립선과 직장과 또 여자인 경우는 질, 그다음에 그 근막 이런 관계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신경 보존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도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고 또 근래 연구 논문 아마 하나를 제가 어떤 외국 잡지에 낸 바 있는데 하여튼 이런 연구를 통해서 제가 그 지금도 말씀드린 복강경과 로봇 수술을 직장암 수술할 때 이런 박리면을 잘 제가 그 정리를 하고 있고 또 외국의 연구자들과 비교해서 제 의견을 조심스럽게 얘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진인데 직장에 깊숙한 골반 깊숙한 데서 그 옆에서 보이는 신경총, 골반 신경총과 직장과의 박리를 섬세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과거에 개복 수술할 때는 시야가 안 좋기 때문에 이 부위의 섬세한 수술이 불가능했어요. 이 골반 신경총도 여기 보시면 지금 Y나 T 쉐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반 신경총하고 직장 그 골반 깊숙이 위치하는 직장벽과 붙어 있는데 이 붙어 있는 거를 지금은 로봇이나 복강경으로 시야가 좋기 때문에 섬세하게 박리가 가능한데 이전에 개복할 때는 안 보이기 때문에 섬세한 박리라는 게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신경총이 많이 다쳤어요. 근데 이 신경총의 다침을 설명할 때 외국 교과서에서 이 신경총의 모양을 Y나 또는 T 쉐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생체에서 수술할 때 이 모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해부학실에서 이 골반을 갖고 연구할 때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아 이게 이래서 T-쉐입이라고 또는 Y-쉐입이라고 표현했구나. 그 교과서에. 그래서 무릎을 쳤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엔 개복 수술만 진행했는데 지금 대장암에서 복강경 로봇 수술이 지금 보편화되어 있죠. 근데 이러한 그 제가 외과 의사 경력 지금 거의 30년이 넘어가는데 전문의도 하고서 근데 지금 주로 개복 수술만 2000년대 초까지는 했었어요. 근데 중간에 복강경 수술이 이제 도입이 되고 또 2000년, 2005년도, 6년도에는 로봇 수술이 도입이 됐을 때 과연 개인적으로 이 수술이 이 배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당히 그 고민이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큰 도전이었습니다. 내가 익숙한 개복 수술에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유혹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수술을 적용했을 때 내가 임상적으로 적용한 다음에 이러한 치료에 대한 그 결과도 정리해서 보고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적용해서 보고 다 해서 그 치료 성적이 이미 다 보고를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제가 이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제가 또 최근에 그 경험한 30대 중반 남자, 20대 학생을 소개하고 싶어요. 둘 다 중하부 직장암 치료를 받았는데 우연히 외래에서 이제 진료하다가 외래 환자에서 지금 3년 반이 지난 상태에서 들어왔어요. 30대 중반인데 직장 생활 잘한다 그러고 또 재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변도 횟수가 뭐 하루에 한 번, 두 번 정도 정상이고 또 배뇨도 잘 된다 그러고 또 성기능도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상이고 아들까지 낳고 지금 잘 살고 있다 그래서 아주 감사 인사를 하고 나가는 걸 보고서 아 그동안에 이렇게 노력한 게 결국 헛되지 않았고 환자한테 그대로 전달돼서 저렇게 한 사람한테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어서 정말 의사로서 보람을 느꼈던 기억이 나고요. 또 20대 학생인데 아직 재학생입니다. 근데 4년 됐는데 재발 없고 학문에 아주 가깝게 생겨서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했는데 관략근 보존도 됐고요. 그다음에 성기능 변형균도 보존 잘 돼서 지금 학업에 전념하고 있어서 이런 것을 봤을 때도 또 좀 보람을 많이 느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어떤 그 치료를 목표로 해서 그 근치적 절제, 완치와 삶의 질을 보존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노력한 것이 결국 헛되지 않고 물론 이제 좋은 결과만 제가 보여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이런 좋은 결과 봤을 때는 제가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명동성당에 가면은 그 뒤쪽에 그 사제관인데 사제관 앞에 있는 그 예수님 조각상인데 가시관 쓰고 있는 예수님 석상이죠. 머리 두 상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실은 젊은 청년이잖아요. 그리고 또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왜 그렇게 그런 일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 구약이라는 건 유대인의 그 역사서인데 거기에 본인이 메시아로 예언됐다는 것을 자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에 대한 그 용서와 그다음에 구속 사업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 본인이 반드시 겪어야 되는 그런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아마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도 아마 생각하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나신 상태에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고 엄청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겟세마나에서 그 고민된 기도 같은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인간적 고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하신 거 그런 거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본인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으로 너무나 큰 초인적인 노력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걸 봤을 때 참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참 저런 노력을 한다는 건 거의 정말 초인적이다. 그래서 기독교가 탄생됐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 학교도 그래서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교수님들이 뭐 정말 연세대학교에 뭐 많은 교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의 가치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조금 접한다면은 뭐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변화를 거쳐서 많은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분야를 발전시키고 학문적 발전과 또 후학을 교육시키고 또 학문적 경쟁을 한다는 의미를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노력을 한다는 거 불가능하겠지만은 하여튼 좀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네 번째 과제를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굉장히 여정이 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장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해부학적 이해, 수술적 치료, 또 여러 가지 이제 결과도 많이 보고하면서 쭉 진료를 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한 대로 진료 성적이 좋지 않은, 진료 성적이 좋은 분이 대부분이지만 안 좋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재발된 환자, 또 이미 진행이 돼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건지를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학제 진료라는 걸 생각해 돼 있고, 다학제 진료는 지금도 이제 오늘도 제가 한 분을 하고 왔는데 암병원에 보면은 그 베스트 팀 진료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학제 진료를 시행하는 방인데 여러 관련된 교수님들이 같이 모여서 환자와 보호자와 같이 본인의 병 상태를 논의하고 또 가장 현재 상태에 가장 적합한 최선의 치료 방법을 끌어내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행하는 겁니다. 이런 치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치료 프로토콜을 개발하게 돼요. 예를 들면은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아주 진행된 직장암, 바로 수술 못하는 직장암이 대개 전이가 잘 생기는 간의 전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러한 치료를 우리가 방법을 찾을 때 우리가 10년 전에 이런 프로토콜을 만들었는데 전 세계 아무데도 그런 치료 방법이 나와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항암 치료 먼저 하고 단기 방사선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항암 치료하고 수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샌드위치 프로토콜이라고 만들었는데 벌써 12년째 이것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이제 국제학회지에 여러 번 발표했고 또 많이 소개도 이제 사이테이션도 많이 되는 건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 치료의 결과를 우리 외과에서 보고를 했는데 유로피안 저널 오브 서지컬 온콜로지라는 잡지에 최근에 억셉트돼서 그 일저자 지금 군대 가 있는 친구가 아주 좋아했던 기억이 나고요. 여러분께 소개를 해 올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 결과도 소개할 수 있어서 우리 학교 또는 우리 병원을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소 진행된 직장암 환자들은 5주간 방사선 치료를 통원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일주일에 5번을 5주를 통원 치료해야 되는데 뭐 경기도에 있는 분 또 지방에 있는 분들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지방에 있는 환자들은 이 근처에 여관에 있어서 치료받는 그런 상황도 생기게 됩니다. 또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또 가족까지 같이 다닐 때는 교통비, 식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그 비용이 발생하고 환자들이 편의성에선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살펴보니까 단기 방사선 치료하고 좀 기다렸다 수술하는 방법이 기존의 장기 방사선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그 표준 선행화학 방사선 치료와 비교했을 때 전혀 치료 성적도 차이가 없고 부작용도 적다는 것이 트렌디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우리가 도입하지 않느냐? 단기 방사선 치료 5번만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쉬었다가 수술하는 게 어떻겠느냐? 근데 아직 그 보험 체계에 잡혀 있지 않고 이러한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선생님들이. 아, 이거 뭔가 부작용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20년 넘게 같은 치료에 그냥 집착해서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환자의 그 어떤 그런 편의성을 생각해 보는 그런 인사이트가 없으면 이런 치료 방법을 생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당신이 병 걸려서 와서 우리가 지시한 치료를 받으면 그거 되는 거지. 왜 기존의 치료법을 왜 생각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너무나 힘든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트렌디한 치료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기존의 치료 방법과 또는 단기 방사선 치료하고 저희가 항암 치료를 2번 하고서 수술하는 방법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러니까
프리리미너리하게 단기 그 중간 결과를 얻은 결과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제 제자가 정리를 했는데 금년에 학회에 발표도 했지만 기존에 우리가 하던 치료 방법과 그 환자 편의를 강조한 단기 방사선 치료 방법과 치료 성적 그 수술 후에 합병증과 또는 그 단기 치료 성적은 거의 같았어요. 근데 비용 면에서 놀랄 만하게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를 얻었고 치료 성적이 비슷하다면은 왜 단기 방사선과 항암 치료하고 수술하는 것을 왜 안 하느냐. 그런데 물음표를 제가 찍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험 체계로 가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환자들이 훨씬 더 편의성이 높은 치료를 비용이 절감되는 치료를 선택할 수 있죠. 또 치료 성적도 같은. 나는 대학 교수들의 역할이 이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기존에 이미 정립된 치료를 반복해서 적용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문제점을 파악해서 새롭게 치료법을 고민하거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동력을 갖고 있는 교수가 연세대학교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6째 과제는 이러한 제가 얻은 그 술기의 어떤 깨달음이라는 표현을 감히 쓰겠습니다. 그런 관찰과 제가 인사이트를, 깨달음을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이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부터 그 하루 날 잡아서 보통 가을에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코스로 집중적으로 그 라이브 서저리를 해서 그 젊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보여줌으로써 나머지 시간은 이제 강의식으로 강의를 하고 그래서 2015년 되니까 10년이 됐어요. 이 워크숍을 한 지가. 그래서 많은 외부에서 교수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셨고 또 의료원 소식지에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글을 얻었고 그다음에 그 즈음에서 중앙일보에 특별 인터뷰를 한 기사를 제가 찾아서 이제 보여드리는데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수술 워크숍을 해서가 아니라 국소 재발이 높았던 그런 직장암이 제가 2014년도에 조사한 시점에서 대학병원과 그 2급 그러니까 종합병원에서의 직장암 국소 재발률이 한 10% 정도 상향 평준화된 것을 우리가 결과를 얻었고 그걸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술식의 어떤 표준화가 절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회사의 제품은 노하우가 있을 수 있다. 그 상품을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 의술은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은 어느 한 의사가 잘하는 의사의 어떤 그 지식과 경험은 이거 공평하게 나눠서 어느 누가 하더라도 그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 카다피란 시인이 쓴 이타카란 시입니다. 이 시의 영문 원본인데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 시를 처음 접한 건 제가 전공의 때였습니다. 해부학 책 서문에 그 해부학 교수가 이 시를 인용한 걸 보고서 너무나 제가 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책을 제가 제 그 교수실에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 신화의 영웅이죠. 오디세이가 그 자기 고향인 이타카 섬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섬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 상당히 험할 것이라고 이제 기대하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 출항했습니다. 그 출항하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포세이돈의 방해도 있고 예를 들면 온갖 사이렌이라는 어떤 그 선원들을 유혹해서 배를 침몰시키는 거, 그다음에 별 희한한 그 유혹과 장애물을 넘고 오디세이는 궁극에 가서 이타카의 고향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 시의 내용을 보면은 실제 그 모험 중에서 실제 나타나는 장애보다 네가 마음속에서 만드는 두려움이 더 많을 것이다. 절대 그러지 말아라. 용기 있게 가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기도해라. 너 분명히 이 여정이 분명히 길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 그런 뜻이고 또 후반부에 가서는 이타카가 네가 결국은 도달하는 게 목표인데 그 도달하더라도 이타카가 너한테 부나 명성을 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타카는 너를 결코 속이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분명히 너는 백발이 돼 있을 텐데
그렇지만 그 여정에서 얻는 지혜와 경륜과 많은 경험이 너를 만족시킬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인문학의 힘이라는 것은 가치를 추구하는 학문이고 인문학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걸 느꼈고요. 제가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 저의 어떤 학문적인 여정의 가장 큰 힘은 인문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타카 시도 시지만 시에서 얻은 영감을 제가 적용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신앙의 힘. 신앙은 영적인 어떤 풍부함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신앙의 어떤 예수님의 그 노력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중국의 유학 같은 거, 또 조선시대의 그 성리학이나 주작에서 오는 거, 거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실하고 성실함을 으뜸으로 삼는다. 그 진실된 것과 성실함을 으뜸으로 삼지 않고 머릿속에 딴 생각만 있으면 학문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일단 거경, 마음을 다듬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근본을 세운 다음에 어떤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겠다는 궁리를 한다고 마음을 계획을 세우면은 힘써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수들한테 꼭 필요한 말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사무사, 특히 생각에 사특함이 없고 중간에 유혹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도 교수의 본분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의금상경이라는 뜻은 중용에 나오는 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단 옷을 입었지만은 겉에 홀 옷을 더 거쳐서 그 비단의 화려함을 감추는 그런 겸손이 꼭 필요하고 내가 어떻게 앞서 나가더라도 그 중용의 그 덕을 밝힘으로써 학자로서의 그 겸허함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보이지 않는 가치 창출과 유지가 저는 교수 사회에서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가시적인 것보다는 미래의 바람직한 발전은 가장 큰 동력은 학풍입니다. 그 교수들이 보여주는 것이 학풍이고요. 그 학풍을 제자들이 봅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교수들은 이것이 혹시라도 소홀하다면은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많은 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